검증 세식은 테스트 세식은 오류를 뭘 잴 것이냐. 회계 문제에서는 우리는 MSE만 쟀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MAE 그 잔차의 절대값의 평균으로도 잴 수 있고 아니면은 관찰값으로 나눠서 몇 퍼센트만 틀렸는지만 평균은 MAP로 잴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이제 분류 문제에서 5분율 분류 문제에서 오류 측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해는 필요 없고 그냥 암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증 세트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서로 검증 세트와 훈련 세트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교차 검증 방법 역시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목표고요. 2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편향, 분산, 상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면은 일단 분류 문제에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 갔다고 합시다. 1년은 365일이죠. 자, 매일매일 비가 온다, 맑은 날이다. 2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가 올지 맑은 날일지를 한번 예측을 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자. 여기 왼쪽 표에 맞춰서 적을게요. 자, 1은 비가 왔다. 0은 맑았다. 2개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야. 그러면은 내일이 어떨지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해야 되죠. 자, 내일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맑은 날도 있고 아니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아니면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로 예측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얼마나 비 오죠? 한 10% 정도 비 오나요? 30일 정도 비 오나? 60일 정도 비 오나요? 한 60일 정도 비 온다고 치죠? 네. 그러면은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맑은 날로 예측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한 25일 정도 예측한다고 치죠. 그다음에 오른쪽 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인데 비가 온다고 한 20일 정도 예측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20% 정도 20일 정도 예측했다고 칩시다. 즉, 자, 진짜로 비가 온 날이 얼마나 돼요? 320일. 다음에 비가 실제로 온 날이 45일 정도고 내가 비가 온다고 예측을 한 게 325일 정도 다음에 내가 비가 안 온다고 예측한 게 325일 정도 비가 온다고 예측한 게 40일 정도고 그래서 총 1년은 365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셀은 보통 다 이름이 있어요. 정말 안 외워집니다. 그렇지만 왜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통 여기서 여기 2x2 파트 있죠 여기 자, 여기 중간에 2x2 파트 여기를 우리는 정오행렬 다른 말로 영어로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의 위아래 다음에 여기 썸들은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죠. 자, 일단은 이 컨퓨전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들의 이름을 봅시다.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맞췄는데, 어, 네거티브라고 맞췄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의 네거티브는 어디 보자. 저는 보통 이렇게 칩니다. 음, 여기서의 네거티브 셀을 우리는 이렇게 non discovery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파지티브는 discovery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이거 규칙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 셀을 보면 보통 네거티브 말이 붙는 거는 내가 네거티브로 예측했네 라고 라는 거에 대응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거티브로 예측했는데 맞았네. 그래서 여기 0,0 셀이 보통 true negative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셀 보일까요? 여기 셀은 우리가 예측할 때는 네거티브로 예측했는데 그 네거티브가 어때요? true는 positive였으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로 예측한 게 false였죠? 그래서 이 셀은 false negative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predicted class가 1인 녀석들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1,1부터 1,1 성분은 내가 파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true positive라고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0,1 셀은 내가 파지티브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죠. 그래서 에헤이 잘못 가짜로 파지티브로 가짜 양성으로 예측을 했네. 내가 내일 비가 안 올 건데 비가 올 거라고 가짜 양성을 검출해냈네.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좀 부릅니다. 그 다음에 true class가 0인가 1인가 다 합쳐가지고 true class가 1인 것, 0인 것들은 negative라고 부르고 1인 것들은 positive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predicted class가 0인 것들은 1인 것들은 진짜로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에 상관없이 내가 발견했다 안 했다 발견 안 했다 했다의 줄임말로 non-discovery, discovery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만 이거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엔 샘플이 4입니다. 엑서사이즈. 자,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관찰을 했어요. 맑고 비가 오고 맑았어. 일기예보에서는 맑고 비가 온다고 그랬어.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정오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채워볼래요?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각자 해보시죠. 다 했어요? 자, 트루 네거티브 몇 개예요? 두 개 있죠? 0, 0이 둘 다 0인 게 두 개 있죠? false positive 몇 개예요? 자, false positive true가 0인데 예측한 거 1이라고 한 거 여기 하나 있죠? false negative 몇 개예요? 자, 없죠? true가 1이면서 예측한 게 0인 건 없었죠? 그 다음에 true positive 몇 개예요? 한 개 있죠? 여기 하나, 1, 1.
그래서 총 네거티브는 3개. 어떻게? true에서 3개가 0, true에서 1개가 1.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커버리, 넌 디스커버리 한 것 중에는 우리가 0이라고 주장한 거는 2개, 우리가 1이라고 주장한 거는 2개, 토탈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정오 행렬을 다양한 측면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정확도가 있죠. 정확도는 전체 분의 내가 잘 맞으려면은 네거티브도 네거티브로 맞추고 포지티브도 포지티브로 맞춰야겠죠. 그래서 전체분의 내가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맞춘 횟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봤었던 오류지표들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n분의 서메이션 in부터 n까지 인디케이터 yi는 우리의 분류기가 맞힌 것. 그래서 좌우변은 같은 겁니다. 좌우변은 같은 거고, 오른쪽에 기상 예제로 보면은 그럼 정확도는 몇이에요? 우리의 기상 예보의 정확도. 분모는 토탈 365. 그다음에 틀린 걸 틀려. 맑은 걸 맑다고 한 거. 그다음에 비 온다는 걸 비 온다고 한 거 해가지고 뭐 360분의 320 정도 되겠죠? 이게 몇 퍼센트인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한 92% 되나? 모르겠어요. 한번 자체적으로 윈도우에서 계산기 켜서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예측이, 우리의 기상 예보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정확도랑 오분율은 정확히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정확도를 뺀 만큼이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총 횟수, 토탈분의 우리가 틀렸다는 거는 false positive였거나 아니면 false negative였다는 뜻이니까 분자에는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틀렸을까요? 오른쪽에 기상 예측 예제로 하면 얼마나 틀렸습니까? 여기 20, 20, 25도 해가지고 365분 한 45 정도 되겠죠? 자, 이게 10% 넘겠구나. 이렇게 대충 한 1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92%가 아니고 89% 정도 되겠네요. 이거 그냥 대충 어림한 거니까 정확한 요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랑 오분율 말고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개를 다 계산해 볼게요. 자, 민감도, 아니면 재현율, 아니면 검정력, 아니면 true positive rate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제2종 오류를 1에서 뺀 수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 있죠? 검정력과 제2종 오류. 검정력과 제2종 오류가 들어간 거는 제가 이 표를 어떻게 해석했을 때냐면은 true가 귀무가설이 맞을 때, 그다음에 대립가설이 맞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결정이, 데이터 기반한 결정이 H0를 리젝하지 못하고 H0를 리젝하고 이 경우를 넷으로 나눌 수 있죠? 기억나요? 자, 그럴 때 실제로 true가 맞는데 내가 H0가 true인데 내가 H0를 기각하지 못해. 이걸 몇 종 오류라고 부르죠? 자, 잠깐만. 실제로 두 약물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규모가설이 맞아.
근데 내가 귀모가설을 기각했어. 내가 데이터로 귀모가설을 기각했어. 이 두 약물이 다르다고 판단해버렸어. 어떤 오류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제1종 오류라고 부르죠. 그렇죠? 제2종 오류는 뭐였죠? 정반대. 대립과 소리 그렇죠? 맞으면 그렇죠? 단어가 소리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지금 요 표에서 요거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자, 민감도, 재현율, 검정력은 정말 아픈 사람, 파지티브를 올바르게 감지하는 메저입니다. 그래서 P분의 true positive로 정의가 돼요. 자, 민감도는 위 예제에서는 잠깐 우리가 그 정오 행렬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니까 잠깐 써놓읍시다. true nega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다음에 positive, negative, positive, non-discovery, discovery. 자, 민감도는 일단 그 정의는 여기서 45분의 20이죠? 대략 뭐 47, 40, 46% 정도 되려나? 해석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비가 비가 온 날 중에 몇 퍼센트의 날이 예보에 의해서 맞았는지. 자, 상식적인 언어로 대답하면 민감도는 뭐예요? 진짜로 비 온 날 중에 46%는 지금 예보로 맞은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게 왜 1-제2종 오류라고도 불리느냐? 사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더 그 통계적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true H1이 맞아. 대립가설이 맞는 상황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러니까 요게 맞는 상황 45케이스 중에 제2종 오류가 일어난 케이스가 지금 25케이스나 있어요. 45분의 25죠? 근데 45분의 20은 뭡니까? 전체 45케이스 중에서 제2종 오류가 일어난 25케이스를 뺀 20개를 잰 거죠. 그래서 민감도는 1-제2종 오류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터러처에 따라서 요런 문제를 고민한 학문 분야는 매우 많고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 셀의 이 지표들을 약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불렀다가 저 논문에서 저렇게 부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예제는 특이도입니다. 지금 민감도는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정의됐어요? 민감도는 요렇게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네모칠한 셀을 이용해서 살펴본 거죠.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셀. 자, 아픈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게 민감도라면 평시 케이스를 잘 찾아내는 게 특이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안 아픈 사람, 비가 오지 않은 날을 올바르게 감지하는 정도를 특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의상 그 특이도는 전체 0 케이스 네거티브 중에 우리가 true로 감지한 네거티브 케이스의 비율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그 기상 예측 예제에서는 뭐분의 뭐가 되겠어요?
자, 특이도는 320분의 300 해가지고, 대충 한 91% 정도 되려나요? 320분의 300 정도 되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정밀도가 있습니다. 정밀도는 분모가 true, 민감도랑 특이도는 여기 분모가 다 true가 몇 개냐에 디펜드하는 거잖아요.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true라고, 내가 디스커버리라고 주장한 나의 주장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밀도는 이렇게 세로로 친 네모를 좀 모니터링하는 지표이고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일단 직관적으로는 내가 과도하게 다 알람을 울리지 않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내가 비가 온다고 예보한 것들 중에 진짜로 예보가 맞았던 비율. 정밀도는 지금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40분의 20 해가지고 딱 50% 되죠? 자, 문제에 따라서는 내가 날이 맑은 날이라는 건 맑은 날이라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이 희소한 비가 오는 날을 내가 비가 온다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 온 날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320대 45니까 한 전체 365일 중에 한 10% 남짓밖에 비가 안 왔죠? 이럴 때는 정확도는 오분율이 좋은 지표는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 여담입니다. 내가 이런 클래시파이어 하나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 나의 yhead. 모든 날이 맑다. 자, 이 상황에서 저 정오행렬에 대해서 모든 날이 맑다고 예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날아가겠죠? 내가 1이라고 예측한 게 아예 없겠죠? 자, 나는 전부 비가 안 온다고 예측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정오 행렬은 자, predicted 01, true 01에 대해서 그냥 true, 여기가 320, 45, 0,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5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도 얼마나 돼요? 이것도 정확도는 365분의 320 해가지고 전체 365 케이스 중에 321은 비가 안 온다고 맞췄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슈퍼컴퓨터 몇백억 주고 사가지고 예보한 거랑 퍼포먼스가 똑같습니다. 89% 맞아요. 그다음에 5분율은 마찬가지로 365분의 45 해가지고 11%가 되죠. 어떻습니까? 단순히 5분율만 보면 단순히 정확도는 5분율만 보면은 매일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씨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정확도는 똑같아요. 슈퍼컴퓨터 100억짜리 들여서 사는 거랑. 자,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맑은 날이라고 예측을 하나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래도 언제나 비가 올까 하고 열심히 예측을 하죠? 그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나의 오류지표를 정확도와 5분율을 볼 뿐만이 아니라 자, 정밀도나 특이도를 보면은
요 오른쪽의 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감도 특이도 저것대로 보면 알 수 있죠. 민감도 어때요? 민감도가 45분의 빵이니까 빵이 되죠. 그다음에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0분의 0이니까 아예 정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팁. 자, y는 1이 소수인 분리 문제는 자, 민감도와 그다음에 정밀도를 주로 본다. 민감도, 센서티비티를 이때는 다른 말로 많이 부릅니다. 재현율, 이퀄, 다음에 정밀도 영어로 프리시전이죠. y는 1인 소수인 분류 문제 주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상탐지 아니면 사기 거래 아니면은 불량품 검출. 그러면은 민감도와 정밀도를 같이 두 개를 다 따지는 게 귀찮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뭘만 했었냐? 민감도와 정밀도의 그 조합 평균을 많이 보는데 요게 F1 스코어죠. 제가 무수히 많이 들은 질문이 그러면은 민감도와 정밀도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산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기하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웬 수학의 정석이나 개념 원리에서나 보던 조합 평균을 왜 쓰냐? 사실 저도 그 구체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냥 어디선가 과학적으로 정당화돼서 들은 건 아니고 저것도 그냥 듣던데 비율 두 개를 평균을 낼 때는 조합 평균을 내는 게 직관적으로 그게 더 직관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제가 알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는 실습은 같이 안 해볼 건데 분류 문제에서 정오표 만들고 나서 정오표 이용해가지고 요 정확도, 오분율,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컴퓨터로 시킬 수 있죠? R로? 여기 셀에서 요거랑 요거 더한 다음에 토탈로 나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이 테이블을 만드신 다음에 자, 이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요? 아래서 편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래서 이렇게 true y의 벡터가 y1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predicted y 벡터, y2 벡터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아래서 테이블 y1, y2 하시면은 요 2x2 테이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2x2 테이블 만드신 다음에 몇 컴마 몇 성분에서 이거 나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실무 가시면은 뭔가 패키지를 불러가지고 패키지에서 계산을 시키시겠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금은 하드 코딩으로 하시는 걸로 나중에 숙제를 낼 예정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자, 뭐요?
아니, 얘네들 말고 지금 얘네들은 이 지표들은 다 뭐냐면 정오표가 정해진 경우의 정오 행렬이 정해진 경우의 오류 지표들이거든요. 네. 이 정오 행렬 그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다음 설명을 오류 지표가 이제 ROC 커브인데 ROC 커브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전제 조건을 짚어보는 거예요. 정오 행렬을 그린다는 건 우리가 C햇을 갖고 있는 거죠. C에 넣어가지고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얘는 암에 걸렸어, 이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진분리 문제 한번 생각해봐요. 이 C햇 어떻게 만들어요? 총 얘가 제로원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 1클래스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먼저 추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녀석이 0.5보다 크거나 작니를 이용해가지고 제로원을 판정을 하죠. 자, 우리가 꼭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이용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잠깐만. 혹시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상황에 따라서 유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컷을 유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어떨 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9라고 해도 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0.9로는 나는 위험한 클래스로 아예 선언도 안 해버릴 거야. 0.9를 넘어야만 위험한 클래스라고 선언할 거야. 이런 결정을 전략적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잠깐만. 자, 여기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여기 우리가 컷 오프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컷 오프를 하나로 정했다면 정오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아직 컷 오프를 정하지 않았어. 지금은 좌측은 C는 0.5로 정한 거죠. 컷 오프 C를 정하지 않고 오류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긴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나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 예측까지 했는데 컷오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연하게 조절하고 싶어. 그럼 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건 아니면은 이후에 어떠한 조건부 클래스 확률, K-니어러스트 네이버후드 기반을 분류를 하건 그것들이 사실 타겟하는 거는 P핵뿐이죠. 그쵸? P핵뿐이고 사실 컷오프의 결정은 이 컷오프 0.5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K-니어러스트 네이버후드 같은 방법론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론을 내가 잘 피팅했는지 보고 싶으면은 순수하게 P해석 퍼포먼스가 궁금할 수 있어요. P해석 퍼포먼스를 재고 싶은데 C를 하나로 고정하는 게 P해석 퍼포먼스를 재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컷오프 C를 그냥 정하지 않고 KN은 아니면은 뭐 로지스틱이거나 어쨌건 P햇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 피해 추정의 성능 자체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전략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 어, 자, 모든 C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컷오프가 C로 하나 고정됐어. 컷오프를 하나로 정할 때마다 정오 행렬이 다 바뀌죠. 컷오프를 0.4로 할 때의 정오 행렬과 컷오프를 0.65로 할 때의 정오 행렬이 다르겠죠? 그쵸? 그러면은 컷오프를 0.4로 할 때 민감도 특이도가 있을 테고 컷오프를 0.65로 했을 때 그래서 C를 0.65로 했을 때 민감도 특이도 같은 거 다 있겠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모든 C에 대해서 C가 컷오프일 때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다 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잰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민감도랑 특이도만 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컷오프가 씌일 때 민감도, 컷오프가 씌일 때의 특이도 이렇게 x, y 좌표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1 마이너스 민감도와 1 마이너스 특이도를 선으로 이으면은 자, ROC 커브가 됩니다. 갑자기 조금 이렇게 글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죠? 자, 그래서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한번 읽고 나서 예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ROC 곡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준말이고요. 언제 쓰냐? 컷오프가 필요한 분류기에 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이용한 분류기라고 하면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 특히 이진 분리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클래스 1로 분류할 거냐의 결정을 0.5가 아니라 우리의 커스텀한 방법 C가 있다고 할 때 C를 좀 조정하고 싶으면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컷오프를 C를 1에서 0으로 변경해 가면서 자, Y축에는 민감도를 그리고요. 제가 판서를 잘못했네. Y축에는 민감도. 그다음에 X축에는 1 빼기 특이도를 이어가면서 이 XY 좌표들을 선으로 이을 겁니다. 일단 왜 이렇게 그렸는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이걸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관찰된 반응 변수가 자, 지금 트루 클래스가 0010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종의 설명 변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를 돌리거나 아니면 K-니어스 네이버후드 분류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류기를 돌려서
이 첫 번째 클래스의 조건부 확률 추정값, 즉 1클래스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1, 0.2, 0.3, 0.4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숙제하시다 보면 나오는 상황이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베타 보는데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베타 했더니 이런 값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숙제에서는 그냥 p이 0.5보다 크거니 잔리로 1, 0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제는 이 0.5가 아니라 컷오프를 1부터 0으로 쫙 나눠 가면서 그때그때마다의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해가지고 ROC 커브를 그려볼 겁니다. 말이 빨랐나요? 자, 근데 실제로 손으로 써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ROC 곡선의 기본 아이디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컷오프를 다 탐색할 겁니다. 모든 컷오프를 다 탐색할 건데 자, 우리의 규칙. 우리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P햇이 C보다 커나 같으면 Y햇을 지금 1로 지금 배정하고 있죠? 컷오프보다 작으면은 Y햇을 지금 0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컷오프를 1로 잡았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럼 그때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1, 0.2, 0.3, 0.4야. 그러면은 우리가 컷오프를 1로 잡았어. 그러면은 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Y햇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예측된 클래스 몇으로 줄 거예요? 다 빵빵빵빵으로 주겠죠? 자, C가 0.7이면 어때요? 컷오프가 0.7이어도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은 전부 다 0으로 줄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오네. 혹시 바로 이거 가능한가요? C가 이미 값인데 0.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이때는 Y햇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0000 주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정오행렬은 어떻게 생겼어요? 민감도 특기도 계산하기 위해서 정오행렬 먼저 그리는 거예요. Y는 0, 0, 1, 0이고 Y햇이 0, 0, 0이니까 정오행렬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0,0 셀에 3개 차 있고 0,1 셀에 하나 차 있겠죠? 1,0 셀에 하나 차 있겠죠? 1, 0, 0. 그러면은 민감도 특이도 얼마예요? 민감도 파지티브분의 트루 파지티브 얼마? 1. 특이도 미안해요. 파지티브 몇 개야? 하나. 것들 중에 트루 파지티브가 0이니까 0이겠죠? 그 다음에 특이도는 네거티브분의 트루 네거티브. 자, 지금 전체 3개분에 다 3을 0으로 선언했으니까 1이겠죠? 즉, 1- 특이도는 컷오프가 0.4y 사이에 있으면은 1- 특이도는 0이고 민감도는 0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신감 가졌어. 지금 우리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1, 0.2, 0.3, 0.4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컷오프가 0.3보다 크고 0.4 사이, 0.4보다 이하면 이럴 땐 일단 true는 변하지 않고 내가 추정한 클래스는 저 컷오프가 0.3과 0.4 사이에 있으면은 y 햇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0으로 가려고 여기는 1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y는 y-햇은 0, 0, 0, 1 트랜스포즈. 그럼 이때는 정호 행렬을 만들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y가 전체가 3개인 건 변하지 않죠? 둘, 하나, 하나, 0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이때 민감도는 여전히 0이고 특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가 돼가지고 자 0.67 정도 되죠? 그럼 이때 1 특이도는 0.33 정도 되고 민감도는 0 되겠죠?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0.22 컷오프가 0.2와 0.2보다 크고 0.3 이하일 때 해볼 수 있겠죠? 또 0.1과 0.2 사이에 있으면 또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0.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그때마다 정호 행렬 만들어서 민감도 특이도 계산해서 그때 1 특이도랑 민감도 계산할 수 있죠.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1 특이도가 0.33이고 제 민감도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우에는 0.67 되고 여기가 1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만 한번 같이 해보죠. 네, 마지막은 1 특이도랑 민감도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은 언제나 1,1이 나오거든요. 컷오프가 가장 낮으면 모든 클래스를 다 1로 예측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특이도는 무조건 0이 나오고 민감도는 무조건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 특이도는 1이 되고 민감도가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OC 커브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자, 여기 우리가 찍었던 것들 있죠? 자, 이 5점을 X, Y 축을 해서 점으로 찍으면 됩니다. ROC 커브. 자, 가로 축은 1 특이도, 세로 축은 민감도.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0,0에서 시작해서 1,1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0,0에서 시작해서 0.33,0 그다음에 0.33, 아이고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 0.33,1 0.67,1 1,1 하면은 슉 이렇게 되죠? 반드시 여기 0, 1, 1 해가지고 이 0,1 곱하기 0,1 요 정사각형 안에 어떤 곡선으로 그 점과 점을 이은 선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OC 곡선까지 그려봤어요. 10분 쉬었다가 이 ROC 곡선을 가지고 성능 어떻게 재는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ROC 커브 정의 이야기했고요. 이거 실제로 그릴 생각하면 너무 손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저기 패키지 있는 걸 쓰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ROC 커브를 그리려면 인풋으로 뭐가 필요해요? true y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컷오프를 그리기 전에 p 햇이
다른 아규먼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y햇 말고 p햇을 집어넣어야 돼. 컷오프로 0이 제로율로 자르기 전에 0.1, 0.2, 0.3, 0.4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알아서 컷오프를 선정하면서 이 커브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ROC 커브를 그리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성표. 그것도 좋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컷오프를 우리가 이런 잔머리 한번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로지스틱을 했건 케이닌을 했건 내가 피햇을 추정을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내가 피해 추정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오행렬에서 극한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컷오프가 뭘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죠. 특히나 특정한 법적 규제가 나의 분류기가 실제로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분류기가 테스트 세트를 대상으로 민감도 몇 퍼센트, 특이도 몇 퍼센트를 올라야 이상 통과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한 사람 리크루트 하는데 막 1억이야. 그럼 더 이상 내가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컷오프를 잘 설정인데 만약에 컷오프를 잘 설정했을 때 민감도랑 특이도 그 기준에 만족해. 그러면 컷오프를 조정할 만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게 뭐 FDA 규제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민감도 80%, 특이도 80%인 것만 나는 이런 자가진단 키트를 시판을 허가하겠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FDA에서 시판을 허가하려고 그래. 나름대로 허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뭐로 결정을 하느냐? 보통 그런 시판 허가 기준이 민감도 특이도입니다. 민감도 특이도가 뭐 훨씬 뭐 90 몇 퍼센트를 넘어야 아마 될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PCR 테스트는 민감도 특이도의 기준이 되게 높을 거고, 자가진단 키트 그 허가 낼 때는 이 컷오프가 약간 낮았을 겁니다. 근데 가상의 세상에서 민감도 특이도가 80% 이상이면 이제 시판을 허가한다고 칩시다. 뭐예요? 내가 어떤 특정 질병을 검출하는 신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 한 방울만 하면은 피 한 방울만 떡 떨어뜨리면은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는 기적의 기기를 개발했다고 이제 지금 약을 팔라 그래. 자, 약을 팔 그 꿈에 부풀어 서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웬만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수갑 채고 이제 잡혀가겠죠. 허가의 기준이 이제 80%라고 합시다. 즉, 이 질병이 안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80% 정도 맞아야 되고,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80% 이상은 맞춰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컷오프를 여기로 잡았어. 내가 요 값에 해당하는 컷오프를 잡았어. 자, 이때는 민감도 몇이에요? 60%죠? 특이도 몇이에요? 자, 민감도 60% 정도, 특이도 90% 정도죠? 그럼 요 지점으로 컷오프를 설정했으면 분명 요 지점에 해당하는 컷오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으로 컷오프를 설정하면은 나의 키트는 시판이 안 됩니다. 자, 근데 ROC 커브를 보고 나서 ROC 커브를 잘 보니까 어라? 여기 뭐예요? 여기? 컷오프를 조금 다르게 설정하면은 민감도가 9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크기도도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컷오프를 C라고, C 스타라고 하고, 나는, 나의 분류기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C 스타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분류기를 만들어서 키트를 내놓을 거야. 그러면 이 키트는 민감도 90%고 특이도 90%니까 FDA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 기준을 통과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열심히 만든 사람의 입장이면은 컷오프가 0.5일 때의 민감도 특이도에 실망하지 않고 ROC 커브 한 번만 보자 하고 ROC 커브 딱 때려. 그리고 요 앱, 여기 식약처가 설정한 요 커트라인 위에 곡선이 어디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봐. 어, 여기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요 영역에 지금 요 영역에 커브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지금 들어온 거 있죠?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ROC 커브 한번 그려보면은 컷오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이 있을지 없을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왠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음, 그 얘기는 됐고 이제 ROC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음, 여기서 성능을 재는 걸 생각해 보려면은 잠깐 여기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두 개만 생각해 봅시다. 퍼펙트 클래시파이어 100% 정확도를 준 경우에 ROC 커브 어떻게 생겼을까? 그다음에 나이브 벤치마크의 ROC 커브 어떻게 생겼을까? 음,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건 뭡니까? Y랑 Y 햇이랑 완전히 같은 경우 얘기하죠? 자, 아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Y가 0010이죠? 아예 P햇 자체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정말 추정이 잘 돼서 P햇이 001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내가 ROC 커브 그려보면요. 어, 0,0, 1,1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이 퍼펙트 클래시파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몇이냐면 0,1, 1밖에 없습니다. 왜요?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는 컷오프를 어디에 설정하든지 민감도도 1이고 특이도도 1이거든요. 근데 이 ROC 커브의 X축은 어떻게 설정하기로 했어요? 1 특이도로 설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는 0,1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는 0,0, 0,1, 1,1을 지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딱 수직 상승해서 그냥 1,1로 그냥 빵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나이브 벤치마크의 아우르시 커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이브 벤치마크라는 거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Y 햇의 1클래스의 비율 계산해가지고 모든 새로운 샘플들한테 똑같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대응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0, 0, 1, 0인 상황에서 P에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0.4, 0.4, 0.4, 0.4. 자, 그러면 이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만약에 C가 0.4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때는 Y 햇이 전부 0, 0, 0, 0이니까 자, 민감도 1이라고 발견하는 거 0이고 특이도 0을 0이라고 발견하는 거 1을 가지고 1 특이도가 0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브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자, 컷오프가 0과 0.4 사이에 있으면은 0.4, 0.4, 0.4, 0.4를 컷오프와 0.4보다 작게 설정을 했으니까 Y에서는 1, 1, 1이 돼서 이때는 민감도가 1이 되고 특이도 0을 0이라고 선언하는 게 0이 돼가지고 1 특이도가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은 나이브 벤치마크의 ROC 커브는 0, 0과 1, 1만 이으면 돼요. 즉 나이브 벤치마크는 ROC 커브를 그리면 여기 노란색 직선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퍼펙트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분류기 ROC 커브는 초록색 선처럼 0, 0, 1, 1, 이렇게 곧장 따라서 올라가고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나이브 벤치마크는 0, 0, 1, 1 이어가지고 그냥 45도 직선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이 대부분의 분류기들은 대부분의 피햇을 추정하는 방법론들은 어디 있겠어요?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와 나이브 벤치마크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ROC 커브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그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곡선을 보고서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대충 나이브 벤치마크밖에 못한 거예요. 안 좋은 분류기예요. 피햇, 피햇의 추정 성능 자체가 안 좋은 거야. 반대로 우리가 그은 저 빨간색 선, 우리가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 피해 추정에서 얻은 커브가 ROC 커브가 초록색 선에 가깝다고 하면 매우 이상적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안 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잘 추정했는지 아니면 컷오프에 상관없이 아무튼 무언가 컷오프가 필요하기 전 상태의 그 무언가를 잘 추정했는지 보려면은 빨간색 선 먼저 그린 다음에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에 가까운지 아니면 노란색 선에 가까운지 무언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잠깐만요. 0, 1, 1. 잠깐만. 오른쪽도 옮겨놔야지.
뭐냐면 다음 장 28쪽에 나오는 AUROC입니다. 자, AUC라는 말로도 많이 부르는데 정의가 뭐냐면은 일단 영어가 Area Under the Curve거든요. Area Under the ROC Curve. 그래서 뭐 구하는 거냐면은 이 ROC 곡선 아래 면적의 넓이를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정의상 ROC 곡선은 언제나 모노톤 인크리스 단조 증가할 뿐이거든요. 이게 다시 이렇게 빽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늘 단조 증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와 그 x는 0, y는 1, 요 x는 1, y는 0, 요 곡선이 아주 잘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브 벤치마크보다 괜찮은 학습기라면은 아니다, 미안. 일단 나이브 벤치마크는 그 곡선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요 AUC가 얼마나 됩니까? 네. 나이브 벤치마크는 AOC가 그 커브가 넓이가 0.5고요. 그다음에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 이상적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은 초록색 선이니까 초록색 선의 AOC는 1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해가지고 ROC 커브를 그리고 AOC를 구했다. 그러면은 내가 웬만큼 이상하게 훈련한 것이 아니라면 AOC는 0.5랑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분류기고요. 0.5에 가까울수록 나이브 벤치마크만이만 못한 분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모형도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좋은 모형은 AOC가 1에 가깝고, 즉 곡선이 왼쪽과 위로 붙고요. 샘플 사이즈가 적은 되게 샘플 하나하나가 귀한 그런 논문들을 보면은 AUC 커브 재고 나서 AUC가 막 0.7, 0.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치가 있는 논문이구냐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어떤 규제를 만족시켜야 돼가지고 컷오프까지 포함해서 극한의 성능을 극한의 튜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베이직 컷오프 0.5를 굳이 따르지 않고 이 민감도 특이도 낮춰서 컷오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뭐 숙제 같은 데서 저 패키지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ROC 커브 정도는 그리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ROC 커브 패키지에 AUC도 다 계산해줘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드 코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뭐 구체적인 경우에 실무적으로 읽으실 만한 소스가 있어서 강의 노트 29쪽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Y의 제로원 클래스의 불균형이 매우 심할 때는 어떠한 고려를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지금 DMB라는 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 숙택 학회에서 주로 공부할 때 맨 처음 입문 기재로 많이 쓰는 책이죠. 그 책의 챕터 5.5 내용입니다. 다음에 챕터 5.4는 뭐냐면은 같은 책의 챕터 5.4는 자,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y는 뭐니까 핵이면은 continuous y 아니면은 분류면은
순서가 없는 범주형이죠. 순서가 없는 범주형인데 이 사이에 무언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하나 있죠. y가 순서가 있는 범주형인 경우에 소득분위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아니면은 고객분들을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10%, 그다음에 그 다음 10%, 10%, 10% 이런 식으로 고객 자체의 어떤 롱텀 밸류 같은 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객의 순위를 뭐 순서가 있는 범주형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분류기의 성능이 뭐 사실 회계 문제라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성능이 상위 10% 고객을 대상으로는 몇 퍼센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 상위 10% 고객에 대해서는 몇 배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분위수에 따라서 좀 얼마나 향상이 있는지 그 조건부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고려하는 지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상위 10% 클래스는 이런 지표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 아니면 상위 10%, 그 다음 상위 10% 클래스는 얼마나 특정 오류 지표 같은 게 좋아질지 나눠서 보고 싶을 수 있죠. 나눠서 보는 사례가 실제로 5.4절 그 DMBA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프랙티컬 어드바이스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하고요. 다음 챕터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까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챕터 5에서 어디까지 했죠? 첫 번째로 검증 세트 접근법 했고요. 검증 세트 접근법의 가장 큰 대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학습기가 실제로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될 때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를 보고 싶으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나타내는 수량은 테스트 오류고 테스트 오류를 잘 추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잘 추정하고 싶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잘 떼놔야 한다. 이게 밸리데이션 어프로치 가장 큰 철학이었죠. 네. 다음에 지금까지 한 얘기. 다음에 검증 세트 접근법으로 그래 테스트 오류를 그렇게 잰다고 치자. 오류 지표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죠? 자, 다시 검증 세트 접근법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검증 세트 접근법이라는 것은 자, 둘로 나누건 셋으로 나누건 자, 트레인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누건 어쨌든 데이터셋에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일부를 떼서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를 랜덤으로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한쪽으로 떼놨을 때 여러 개의 방법론들을 비교를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밸리데이션 셋만의 편향 때문에 테스트 오류가 잘 추정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즉 내가 모형들끼리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모형 비교가 저 데이터셋만으로 잘 못 되는 게 아닐까. 다른 식으로 질문하면 내가 다른 세트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했을 때는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검증 세트 오류를 재려면 특정 데이터셋에만 재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셋, 여러 번 검증 오류를 여러 번 재는 게 훨씬 더 검증 오류를 정확하게 재는 게 아닐까? 이런 직관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상식적인 용어로 얘기한 거고 여기서 뭐 통계적으로 깊숙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험 설계할 때도 한 번만 실험하면은 이 약물의 이 처치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반복적으로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셋이라고 해도 검증오류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상식적으로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은 검증 세트 오류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모형을 비교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맨 아래에 있는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요 녀석이 밸리데이션 세트였다면 요 녀석이 밸리데이션 세트였다면 요 녀석이 밸리데이션 세트였다면 요 녀석이 밸리데이션 세트였다면 밸리데이션 세트가 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경우를 상상을 해서 그때마다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재고 그때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모으는 것이 이 교차 검증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다섯 개면 다섯 개, 10개면 10개의 부분 집합으로 최대한 고르게 나눕니다. 샘플 사이즈가 193이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19, 19, 19, 18, 18 뭐 이런 식으로 고르게 나누겠죠? 최대한 고르게 나눈 다음에 자, 뭘 하느냐? 다섯 집합으로 나눴으니까 각자의 부분 집합이 한 번씩은 검증 세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이 검증 세트 역할을 한다는 것 같은 뜻이에요. 나머지를 가지고 뭐 KNN,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다 돌린 다음에 첫 번째 세트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트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수치 있겠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를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시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두 번째 빼고 나머지 1, 3, 4, 5번을 트레이닝 셋의 역할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한테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KN 아니면 다른 분리 작업들 싹 다 시키고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 오류를 재요. 자, 이 작업을 5번 반복해. 그러면은 검증 세트 오류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5개가 나올 수 있죠. 그 5개를 대표값을 내, 평균 아니면 중간 같은 걸 내서 교차 검증 오류를 가지고 내가 이제 모형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면은 그냥 이 책에서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건 데이터를 위아래로 잘 섞은 다음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딱 2번으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밸리데이션 에러가 각 방법론마다 딱 한 번만 나오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예요? 자, 만약에 K 교차 검증이라고 하면은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은 K번 나눈 다음에 자, K개로 나눈 다음에 자, 밸리데이션 에러 한 번 나오고 밸리데이션 에러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와서 5개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평균을 내거나 중간값을 내가지고 어떤 모델의 성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로 뜬구름 잡으면은 그런 것보다는 코드로 직접 이걸 어떻게 짜는지 살펴보면은 직관적으로 더 좋은 느낌으로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증 세트 오류를 재는 과정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제 뭐로 할 거냐? 저희 실습 코드 중에서 CV라고 적힌 거 있어요? CV? CV 한번 켜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틀 전에 실습했던 데이터셋이랑 똑같은 셋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을 좀 해볼 겁니다. 어떤 디자인을 해볼 거냐? 자, 전체 100%가 있어요.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에서는 이전 예에서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갈라가지고 밸리데이션 세트로 오류 제곱, 최종 모형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제 80%의 데이터셋으로 최종 모형으로 한번 트레이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셋으로 쟀었죠? 이번엔 디자인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전히 테스트 셋 80%는 떼놓고 20%는 떼놓고요. 마지막 이 80%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5개로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형의 성능을 재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형 선택과 평가 과정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테스트 셋은 무조건 떼놔야 되고 나머지 80%를 이용해서 16, 16, 16, 16, 16을 이용해가지고 서로가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재볼 겁니다. 저 이제 이거 그림 지워도 돼요? 그림 지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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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가장 짧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은 몇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가장 좋냐는 거가 따로 컨센서스가 없고 폴드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5 정도로 하자. 그냥 사람들이 좀 영혼 없이 받아들이는 건데요.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은 강의 노트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폴드 개수를 줄여요. 투 폴드로 한다고 해. 그러면은 장점은 피팅을 2번만 하면 됩니다. 계산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테스트 오류 추정에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서 마지막에 할 게 뭐예요? 저 80%의 데이터셋에 우리가 고른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80%의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우리의 트레이닝 셋에 가장 잘 워크할 수 있는,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투폴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잴 수 있는 밸리데이션 셋 에러는 40%의 데이터셋으로만 잰 어떤 방법의 그 밸리데이션 셋 에러예요. 80%로 잰 거랑 우리는 80%로 만든 어떤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를 수정하고 싶은데 40%만 가지고 피팅한 걸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폴드 수를 적게 가져가면 장점은 시간 절약, 단점은 바이어스가 커진다. 그 테스트 오류 추정형 바이어스가 그 밸리데이션 셋 오류를 평균 내가지고
그 테스트 오류를 추정할 건데 테스트 오류 추정량의 바이어스가 커진다. 이게 단점이고요. 폴드 수를 많이 가져가면 또 뭐가 문제냐? 일단 폴드 수를 많이 가져가면 밸리데이션 셋 에러에 수많은 추정량들이 있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내가 폴드 수를 샘플 사이즈가 아닌데 폴드 수를 n으로 가져가. 그러면 내가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n번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데이터셋이 IID라고 하면 잠깐만. 짠. 내가 매번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샘플을 몇 개나 써요? n-1개나 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델에 대해서 샘플을 n개 다 썼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학습지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로 계산한 그 밸리데이션 셋 오류 하나하나는 바이어스는 적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첫째로 그 밸리데이션 셋 오류 추정량 n개가 각자가 모두 베리언스가 너무 큽니다. 왜요? 밸리데이션 에러를 단 하나의 샘플로 계산하는 거잖아.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쓰는 가장 이론적인 근거가 뭐예요? 밸리데이션 셋 에러는 그 밸리데이션 셋 에러의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테스트 오류로 수렴한다죠. 그 대수의 법칙의 근거는 밸리데이션 셋 에러 그 지표 자체가 샘플이 많아야 돼. 근데 지금 n폴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재는 샘플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셋 에러 자체가 테스트 오류의 추정량으로서 바이어스는 작은데 베리언스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다른 단점은 n폴드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은 내가 학습을 n번이나 해야 되죠. 내가 데이터셋이 10만 개야, n 사이즈, 샘플 사이즈가. 그러면은 10만 번 트레이닝을 하고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10만 번 트레이닝하기 얼마나 컴퓨터가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 할 때 모형 선택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차피 폴더 수를 늘리나 줄이나 우리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한 5번 정도 3번이건 10번이건 상관없지만 딱 하나 정해서 사람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p-value의 그 규모가설 그 기각 기준을 0.05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대답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 그냥 관습적으로 고정을 했을 뿐이다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또 강의 노트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코드 실습하고 나서 강의 노트로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현을 해보죠.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다르지 않죠? 라인 8까지 뭐 한 거예요? 데이터셋을 잠깐만 여기까지 라인 13까지 뭐 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셋을 80대 20으로 갈라서 20%는 우리가 끝끝내 마지막에 파이널 모형 선택 때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80%의 데이터셋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조금 코드를 짰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는 폴드 수를 5개로 고정할 겁니다. 4개의 모형을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오류 축소를 뭐로 할 거냐면은 민 앱솔루트 밸류 에러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리 제가 그 오류를 저장해 놓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컬럼은 방법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컬럼은 이거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저만의 어떤 습관입니다. 첫 번째 폴드가 밸리데이션 셋이 됐을 때 검증 세트 오류 쫙 재야겠죠? 그 방법론 4개니까 4개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폴드에 대해서도 방법론 4개에 대해서 오류가 4개 나오겠죠? 같은 방식으로 내가 5번째 폴드까지 하면은 오류가 4개의 오류가 총 5번 나오겠죠? 방법론 4개의 오류가 총 폴드 1, 폴드 2, 폴드 3, 폴드 4, 5까지 해서 5번 나오겠죠? 그래서 그 녀석들을 미리 저장해둘 어떤 빈 매트릭스를 MA.스택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컬럼 네임도 이쁘게 좀 지정해 줍니다. 지금 MA 스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0들만 차 있는 행렬이고요.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 자, 제가 4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K, 1부터 K까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폴드 넘버가 1번부터 5번까지 갈 때 각자가 밸리데이션 셋 역할을 해서 밸리데이션 셋 오류를 재라. 이게 이 포구문의 그 가장 큰 컨셉이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충실히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K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일 때는 이 80%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맨 처음 20%가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도록 좀 지정할 겁니다. 여기서 좀 지저분, 여기서 가장 귀찮은 작업이 뭐냐면은 폴드 1 역할을 할 인덱스들을 지정하는 게 가장 귀찮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나눌 때 인덱스 어떻게 지정했어요? 우리가 id.permitted라고 이미 이 인덱스들 번호를 쫙 뒤섞어가지고 처음 80%를 트레이닝 테스트 셋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요 지금 인덱스 번호의 시퀀스가 지금 이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트레이닝 셋의 인덱스 시퀀스가 이미 id.train이 있어요. 폴드로 나누는, 폴드별로 나누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처음 20% 인덱스 잡아봐. 폴드 1로 해. 그 다음 20% 인덱스 잡아. 걔를 폴드 2로 해. 마찬가지로 인덱스 자체를 5개로 나누는 게 가장 간편하겠죠? 그래서 ids.train을 잘 기억해 주세요. 보시면 자, 그래서 맵폴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셋이 될 id들을 지정해주고 트레이닝 셋 역할을 할 id들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K가 1일 때는 맨 처음 20%가 id.train의 맨 처음 20%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이 밸리데이션 셋 인덱스 역할을 하고요. 그 녀석을 지정하고 나면 자, setDiff는 그냥 차집합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트레이닝 셋 인덱스들 중에서 밸리데이션 셋 안 돼. 나머지 80%들 있겠죠? 2, 3, 4, 5, 5 폴드들. 걔네들을 그냥 트레이닝 셋용 인덱스라고 지칭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덱스들을 이용해서 요 폴드 안에서의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 기괴한 문은 뭐야 하고 묻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아이고. 이거는 그냥 누가 어떻게 하건 상관없는데 저는 최대한 엘리멘터리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 IDs train. 뭐 한 거냐? 자, 일단 여기부터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모든 정수들이 다 K, 뭐 이렇게 적당히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다 라면은 인덱스를 몇 번으로 하는 게, 몇 번 인덱스부터 몇 번 인덱스로 지정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어요? 1번 폴드면, 자, 1번 폴드면은, 만약에 1번 폴드면은, 자, 만약에 n점 트레인이 200이야. 그러면은 IDS.점 트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1부터 40 그냥 하고 싶죠? 20% 가지고 오는 거면은. 자, 그런데 어떤 고민이 들어가 있냐? n점 트레인이 5의 배수가 k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수 반올림하고 정수들을 반올림을 좀 해줘라라는 것들이 군더더기로 다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나눠 떨어진다면 1부터 40이라는 거는 자 K는 2일 때는 41부터 80이겠죠? K는 3일 때는 81부터 120이겠고요. 이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요? K-1 곱하기 40 더하기 1부터 K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은 쟤네도 만들 수 있죠. K가 1이면은 1부터 40까지, K가 2면은 41부터 80까지, K가 3이면 81부터 120까지 이거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손볼 거, 자, 뭐 40 같은 거, 이거 뭐예요? 200 나누기 5 해가지고 200이 5로 잘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40 이쁘게 나온 거잖아. 안 이쁘면은 그냥 대충 라운드로 대충 반올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플로어로 버리셔도 됩니다. 라운드는 아래에서 반올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바깥에도 끼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인덱스 지정했을 때 그 인덱스 번호가 맨 마지막 200이죠. 인덱스 번호가 2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교집합으로 그냥 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라운드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계산한 인덱스가 여기서 실제로 n점 트레인이 뭐 157인가 이렇거든요. 내가 이런 계산을 해서 혹시나 157을 벗어나는 인덱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오건 1부터 157까지의 집합과 교집합을 취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인덱스 번호가 157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냥 내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 이 구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 폴드 뽀금을해서 폴드 번호가 바뀔 때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셋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K가 1일 때는 첫 번째 데이터셋이 첫 번째 폴드가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 K가 2일 때는 두 번째 폴드가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 셋의 역할을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트레이닝 셋 역할하는 거 가지고 베타 헷, F 헷 X 추정하고요. 밸리데이션 셋 이용해서 Y 헷 계산한 다음에 지금 회귀 문제에서 민 앱솔루트 밸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오류를 재보고 있어요.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으로 오류 지표 계산을 해가지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K가 1일 때만 잠깐 해보면 K가 1일 때만 잠깐 해보면 얘를 샥 돌려. 얘를 돌리면 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시켰냐면은 4개의 오류를 그 벡터로 모아서 MA.스택의 K번째 행에다가 집어넣어라 하고서 이 for 루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MA.스택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첫 번째 딱 차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 반복문을 쫙 돌리면 다섯 개의 폴드가 각각의 밸리데이션 셋이 됐을 때 오류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만 봐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상당히 괜찮은 어프로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누가 밸리데이션 셋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검증 오류가 너무 달라요.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검증 오류가 가장 낮은 방법도 다르죠. 첫 번째 폴드가 검증 세트였을 때 어때요? 리니어 모델이 제일 잘해요. 두 번째 세트가 검증 세트면 누가 제일 잘해? 3NN이 제일 잘해. 세 번째가 검증 세트면 10NN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이 검증 세트의 선택으로 인한 검증 세트 오류의 변동성을 최대한 조금 내가 나의 모델에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의 검증 세트 오류를 잰 다음에 이렇게 검증 세트별로 검증 세트 5개에 대한 에버리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죠? 자, 에버리지 계산해 봤더니 어때요? 자, 이거는 보증금 예측하는 거니까 이 민 앱솔루트 밸류 에러가 바로 그냥 그 1000만 원 스케일이 되죠? 3NN으로 하면은 대충 7,900만 원 틀리고 10NN으로 하면은 한 8,060만 원 틀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론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 5-fold cross validation 기준으로는 3NN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NN을 가지고 최종 모형을 한번 적합해보고 여기부터는 그 이전에 보셨던 밸리데이션 어프로치랑 똑같습니다. 뭘 써요? 폴드 5개의 폴드로 나누기 전에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녀석으로 다 우리가 선택한 모형을 적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도 적합을 써본 적 없는 테스트 셋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오류를 잽니다. 얼마가 나와요? 이번에는 테스트 셋 에러가 훨씬 더 낮네요. 5,700만 원 정도 틀리네요. 자, 이게 나이브로 맞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져요? 자, 나이브는